대한민국을 뒤흔든 요소수 대란. 잠시 서강 상태를 맞이했지만 요소수는 공급 대란의 서막에 불과하다. 광물 자원의 90%를 수입하는 세계 4위 에너지 수입국 대한민국. 하지만 무분별한 사용으로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자원. 부족한 자원을 둘러싼 세계 각국의 냉전의 시대가 시작됐다. 자원 자체가 무기가 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미국이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 수입을 금지하고 중국은 히토류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막는 등 미중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 경제에 먹구름이 낀 상태이다. 그러니까 중국의 의존도가 높다고 해서 이를 다른 국가로 다변화를 해야 되겠지만 시장 논리상 가격이 싼 곳에서 대량으로 수입을 해오는 게 맞거든요. 산업 곳곳에 쓰이는 중국산 원자재. 과연 우리 산업은 중국 원자재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고 차이나 리스크에서 독립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이제 세계는 원자재 확보 전쟁, 새로운 냉전의 시대가 열렸다. (2021년 10월) 중국의 요소 수출 감축 정책은 국내 요소수 부족 사태를 일으켰다. 요소수 재고 소진 다 됐습니다. 요소수 재고 소진 다 됐습니다. 일을 하라는 거 말을 하는 거 진짜. 진짜 성질 나가지고 진짜 차 팔아먹고 싶어 진짜. 환경 규제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판매된 디젤 차에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 일명 SCR이 의무적으로 장착돼 있고 SCR 장착 차량은 요소수가 없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출력이 제한된다. 내일도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 하겠구나. 한마디로 말해서 좀 답답합니다. 요소수 부족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대부분 디젤 차량인 화물차가 멈춰서며 물류 대란으로 이어질 상황이었다. 또한 시민의 발인 고속버스와 소방차, 구급차 역시 운행에 차질을 빚으며 국가의 기본 안전망이 흔들리는 심각한 상황까지 우려되는 시점이었다. 이 원자재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도 수입에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완제품까지 완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안에 위치한 요소수 생산 공장. 현재 이곳은 충남권 요소수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때 이곳에선 요소수 생산으로 전쟁을 벌여야 했다. 요소수 대란이 한창이던 때 정부는 요소수 공급 체계를 갖추고 있는 기존 제조사 약 5곳과 협업해서 판매처를 늘려갔고 이 업체 역시 공급량을 맞추기 위해 천안 공장뿐 아니라 여수 공장까지 쉴 틈이 없었다. 저희가 요소를 중국에만 의존을 해서 수입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는 여수 공장이 오픈 준비 단계여서 원재료는 충분히 확보가 되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주문량이 늘다 보니까 주야 없이 주말 없이 생산을 해가지고 납품을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요소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소 비료의 원료인 요소와 순수한 물을 약 32.5%와 67.5% 비율로 혼합한 투명한 액체다. 이름 그대로 요소와 물이 합쳐진 단어다. 값싸고 흔한 물자라 공급난 사태가 날지 전문가들도 예측하지 못했다. 요소수 같은 그 품목들은 사실상 그렇게 기술적 난이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희귀한 원소를 다루고 있는 것도 아니죠.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것은 가격의 논리, 다시 말씀드리면 원가의 논리에 의해서 저희가 만들지 않았을 뿐입니다. 요소는 석탄 원석에서 채취하기 때문에
석탄 공장 시설은 필수다. 하지만 한국은 이른바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을 시행했고 2010년 화순 탄광을 마지막으로 한국 내에서 석탄을 채취하는 광산은 문을 닫았다. 그로 인해 자체적인 요소 생산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게다가 중국산 요소가 물류 비용이나 생산, 납기 등 여러 측면에서 조건이 좋아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화물차 운전자들이 안전운전보다 요소수가 없어 차가 멈출까봐 더 걱정이었던 요소수 대란. 그 시작은 지난해 10월 11일부터 이미 예견됐었다. 한국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총서에서 요소를 비롯해 화학비료 관련 29개 품목에 대해 수출 전 검사 절차를 추가하는 규제를 발표했고 요소 수출은 중국 항구에서부터 막혀버린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미국 등 서방 국가와 양보 없는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 2016년부터 이어온 호주와의 무역 갈등으로 호주산 석탄 수입을 중단했고 그 바람에 중국 역시 자국 내 전력 생산에 문제가 생기자 요소 수출을 사실상 금지한 것이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 코로나19 초기에 이 마스크 사태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상시에는 사실 마스크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어떤 일이 촉발하면서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또 요소수도 마찬가지로 공급이 그렇게 갑자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시장에서 뭐 사재기를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소비자들에게는 타격이 오는 문제가 생기는데 과거에는 이런 사례가 거의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1년의 경우 공업용 요소 전량을 중국에서 수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이 수입한 공업용 요소 물량은 총 31만 6,821톤으로 이 중 중국에서 수입한 물량만 30만 9,400여 톤에 이른다. 이를 퍼센티지로 환산해보면 약 97.7%의 요소를 중국에서 수입한 것이다. 높은 의존도도 문제지만 요소 수입 단가는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2020년 10월 기준 톤당 276달러 선이었던 공업용 요소 가격이 2021년 9월 기준 톤당 480달러를 웃돌고 있다. 1년 사이에 무려 200달러 이상 증가했다. 중국 해관총서의 발표, 지나치게 높은 수입 의존도 등 이미 여러 곳에서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모두가 외면한 결과였고 뒤늦게나마 정부는 사태 파악 및 위기 대응을 시작했다. 정부는 사업자들이 조정명령 이행을 원활히 하실 수 있도록 원자재, 인력, 운송 등 각종 물적,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급작스런 요소수 부족 대란에 혼란스러워했던 초기 대응에서 벗어나 정부는 요소수 대응 합동 태스크포스 회의를 구성한 뒤 중국 이외에 베트남, 사우디 등 제3국에서도 최대 3개월분의 추가 물량을 확보하며 급한 불부터 진화하기 시작했다. 이후 정부는 100개 거점 주유소에 180만 리터 공급을 시작하며 요소수 대란 막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요소수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경우 200만 화물차 발이 묶이면서 이른바 물류 대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정부가 요소 수입으로 바깥쪽 불씨를 진화하는 동안 기업에선 요소수 생산을 시작하며 안쪽의 불씨를 진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2월 8일 베트남 차량용 요소까지 수입되며 드디어 요소와 요소수 물량이 차량, 산업, 농업용 등 세부 분야별로 최소 6개월분 이상 확보되며 요소수 대란은 종식돼 갔다. 과연 정부의 예상대로 요소수는 제대로 공급이 이뤄지고 있을까? 한때 이 작은 마을도 요소수로 한바탕 소란이 있었다. 농사를 업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도 요소수 부족 현상은 생각지도 못한 타격이었다. 농기계에 보충해야 하는 요소수가 부족해 농사일을 멈춰야 했지만 현재는 요소수를 구하는 데 어려움은 없다고 한다. 그때 한창 가을거지 막바지였는데 트랙터하고 콤바인에 요소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가을거지가 좀 늦게 좀 끝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농민분들이 약간 원성이 좀 있었고요. 지금은
저희가 뭐 요소수가 수급이 안 되는 건 아니고 뭐 필요할 때마다 수급이 적정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에만 요소를 의지하지 않고 러시아와 동남아 등 제3국에서 원료를 장기적으로 공급받을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정부의 코트라와 산자부와 연합해서 해외의 다른 소싱처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요소수 대란은 대한민국 산업 경제에 여러 가지 위험 신호를 보냈다. 특히 거미줄처럼 이어진 산업 구조는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산업 경제를 이끌어가는 반도체, 2차 전지, 조선, 전기차 등에도 제2의 요소수 대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자, 이것이 요소수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있는 많은 우리나라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산업의 경쟁력을 지배하고 있는 많은 물질들이 모두 이와 같은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모두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산업 현장 곳곳에 쓰이는 중국산 원자재. 우리 산업은 중국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고, 과연 중국발 원자재 수입이 줄어드는 순간 우리 산업 경제는 어떤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일까?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현재 관세 통계 통합 품목 분류표 10단위 수입 품목 12,586개 중 단일국 수입 비중이 80% 이상인 품목은 3,941개에 달하고, 이 가운데 중국은 1,850개, 절반가량이 중국산 소재 품목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품목별 중국 수입 의존도를 조사한 결과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주요 원자재 상당수가 차이나 리스크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도를 높이고 무게를 줄이는 효과로 제조업의 소금이라 불리는 마그네슘은 자동차 차체와 차량용 시트 프레임, 항공기 등에 쓰이는 필수 산업용 원료인데 중국 의존도가 무려 99.8%에 달한다. 중국산 마그네슘이 한국 합금 시장에 차지하는 영향력은 이제 절대적인 상황이다. 또한 전기 자동차용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수산화 리튬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는 무려 83.5%. 또 다른 핵심 소재인 흑연과 니켈, 코발트 등의 중국 의존도도 굉장히 높은 현실이다. 자원 부족 국가인 한국은 그동안 중국의 값싼 원자재와 소비재를 수입해서 가공해 다시 수출하는 중간재 중심의 산업 구조였기 때문에 중국 원자재 수입 의존도는 절대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의존도가 높다고 해서 이를 다른 국가로 다변화를 해야 되겠지만 시장 논리상 가격이 싼 곳에서 대량으로 수입을 해오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중국 의존도가 높았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중국으로부터 오는 부품과 소재가 끊어졌을 때 우리 산업 생산이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산업이 가지는 이제 취약성이고, 그리고 우리 산업에 미치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영세업체들은 부품 소재 수입이 중단될 경우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경기도의 한 부품 가공업체를 찾았다. 이곳은 부품을 가공하고 조립해서 대기업 1차 협력업체에 납품하는 소규모 업체다. 해가 거듭될수록 치솟는 원자재 가격, 그리고 원자재 수입 감소는 이런 작은 회사에 악영향을 끼치고 제품 공급가에 변동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다른 나라의 제품을 사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중국의 싼 가격 의존도가 워낙 높아서 단가 맞추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원자재 하나로 공장이 멈출 수도 있는 현실. 원자재 수입은 필수적인 요소지만 이렇게 원자재가 한 국가에 집중해서 의존하게 된다면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회사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고스란히 상위 업체에 피해를 끼치게 된다. 마치 도미노처럼 한 업체의 피해가 다음 업체로 이어지며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다. 원자재가 수입되지 않으면 가공 및 조립을 할 수 없어서 납품이 지연화됩니다.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되고, 저희가 납품을 할 게 없으면 1차 업체, 2차 업체들도 생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경우가 바로 자동차 생산 지연 사태다. 지난해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자동차 일부 공장이 가동을 중단한 것이다. 그리고 반도체 부족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여러 요인도 차량 가격을 높이는 원인이 됐다. 작은 변수 하나가 다른 것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 신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중국은 히토류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막는 등 미중 갈등이 고조되며 양국이 공급망을 독자적으로 구축하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는 자원을 무기로 생산, 공급, 가격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리고 그 타격은 고스란히 우리나라 같은 수입 의존국이 짊어질 확률이 높다. 반도체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료 중에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지금 요소수 사태처럼 그런 원자재 가격이 오르게 되면 당연히 이제 반도체 생산 단가가 올라가게 될 거고 그 생산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와 관련된 모든 제품들, 공산품들 우리가 사용하는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의 가격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반도체 분야에서 산화 텅스텐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산화 텅스텐은 정상적인 반도체 공정을 위한 가스를 만드는 주 원료로 꼽히고 반도체는 정밀한 제품이기 때문에 생산 공정에서 대체제를 구할 수 없는 소재가 바로 산화 텅스텐이다. 이런 산화 텅스텐은 92.9%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에 공급망 이슈가 불거지고 또 어떤 요소수, 제2의 요소수가 등장해서 우리나라가 수입을 잘 못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수입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경우에 아무래도 소비자들은 가격 상승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산화 텅스텐은 2020년 12월 기준 1톤당 23,100달러였지만 2021년 10월 들어 무려 1.3배의 가격 상승세를 보였다. 마그네슘 역시 2020년 11월 기준 1톤당 2,185달러였지만 거의 1년 만에 약 2.5배가 오른 가격을 나타낸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변동하는 중국 원자재 가격은 현재도 한국 산업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지속될 경우 향후 중국이 의도적으로 한국의 원자재 수출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은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을까? 현재 자원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한정된 양, 지역적인 한계, 그리고 인구 증가로 인해 각 국가별로 무기화되며 수급 불균형을 가져왔다. 그로 인해 국제 정치적 요인이 더욱 자원 문제를 복잡하게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세계는 희소금속 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실제로 가격의 등락이 심하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 바로 비축 제도이다. 비축 제도란 가격이 안정되었을 때 원자재를 비축해 두었다가 가격 상승 시 이를 반출함으로써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대비하는 것이다. 앞으로 더욱 치열해진 자원 전쟁에서 나라 경제를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를 포착해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 그러니까 비축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시대가 필요한 물질을 필요한 양만큼, 그 양이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글로벌 스케일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까지를 저희가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것은 우리가 항상 뭐 석유라든가 식량과 똑같은 관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중국 고대 경전인 예기에 보면 9년간의 비축이 없으면 부족이라 하고 6년간의 비축이 없으면 급이라 한다. 3년간의 비축이 없으면 나라이긴 하지만 옳은 나라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옛사람들은 비축을 중요시했다. 백성이 어려울 땐 곡식을 풀고 곡식이 풍성할 땐 대비해두던 비축 정신은 현재 조달청 원자재 비축 기지에도 이어지고 있다. 일단 정부가 적절한 시기에 구매를 해서 상시 이제 필요한 기업들에게 방출을 하는 직접
비축 유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필요한 다수의 수요자들을 이제 모집해서 공동으로 구매를 해서 방출을 하는 공동구매 방식과 그리고 필요한 만큼을 일정 기간 동안 대여해 줬다가 그 기간 이후에 현물로 상환하는 대여 방출 형식이 있습니다. 현재 조달청은 부산, 인천, 군산 등 전국 9곳의 비축기지를 운영하며 아연, 알루미늄, 구리 등의 비철 금속과 리튬, 히토류 같은 희소 금속 등 총 20만 톤가량의 원자재를 비축하고 있다. 그중 이곳 인천 비축기지는 약 3만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에 총 4만 톤가량을 비축하고 있어 우리나라 비축기지의 원자재 보물창고라 불리고 있는 곳이다. 마치 은행 금고를 연상케 하는 창고에는 금보다도 더 비싸다는 희소금속 인디움과 최근 전자기기 사용 폭증으로 수요가 급증하며 몸값이 귀해진 주석까지 다양한 원자재가 비축돼 있다. 그만큼 인천 비축기지는 국내 원자재의 대량 수급을 담당하는 대형 비축기지로서 보다 원활한 원자재의 비축과 방출을 위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모색 중이다. 알루미늄을 중소기업분들이 이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시장에서 구하기가 힘든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제 그런 때를 위해서 저희가 할인을 해가지고 방출을 한다던가 아니면 중소기업분들에게 외상으로 일단 먼저 드리고 나중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제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전반에 어려움을 주는 희소금속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희소금속 안정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희소금속 평균 비축량을 현재보다 2배 가까이 늘려 101분을 확보하기로 했고 희소금속 핵심 기업을 발굴 육성해 강력한 희소금속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 전략 중 하나다. 리튬, 코발트, 니켈은 전기차와 항공우주 산업에 쓰이는 핵심 부품의 원자재가 되기 때문에 비축으로 부족한 부분은 자원 외교와 해외 투자로 해결한다는 대안이 부상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선 일방적인 중국 의존도를 벗어나 다양한 국가와 자원 외교를 맺고 해외 투자를 펼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시장 다변화, 외교 다변화를 하자. 그러면서 이제 신남방 정책이 나오고 좀 더 동남아시아 쪽에 눈을 돌리자라는 건데 실제 동남아시아 지역은 상당히 포화 상태예요. 더 이상 그쪽으로 한국 기업이 끌고 들어갈 여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러면 동남아시아 이외의 지역들 예를 들어서 유럽이라든지 뭐 하여튼 기타 다른 국가들을 한번 쳐다봐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특정 국가에 국한된 광물과 한정된 매장량은 다양한 공급 루트를 확보하는 데 어려운 요인 중 하나였다. 설상가상으로 정부와 기업 그리고 전문가들은 다양한 공급 루트 확보를 위해 더욱 속도를 내야 하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바로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 움직임 때문이다. 중국이 최근 남부지역 채굴업체 3곳을 합병한 중국 히토류 그룹을 출범시키자 앞으로 히토류 생산 및 수출 통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연계에 매우 드물게 존재하는 금속 원소란 뜻의 히토류. 히토류의 특징은 열과 전기가 잘 통하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 풍력 발전, IT, 스마트폰 등 여러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히토류 금속에 대한 중국 수입 의존도는 9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의 히토류 생산량이 세계적으로 가장 독보적인 것도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 전략에 한국이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만약에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어떤 경제 보복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호주와 같이 중국에게 대해서 어떤 경제적인 맞보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이 뭐가 있는 것인가라는 것도 전략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뭐 원자재라든지 한국에 보급을 했을 경우에 한국이 중국에게 대해서 반도체 수출을 막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전략적인 부분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일본이 센가쿠라고 하는 섬에 대해서 이제 중국과 마찰이 있은 후에 중국이 일본에 대한 히토리의 공급을 중단을 했죠. 그 후에 이제 일본이 굉장히 곤란해지게 되고 그때 일본이 취한 태도는 중국 이외에 또 하나의 공급 소스를 찾는 것이죠. 호주입니다. 바로 호주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이제 많은 자원을 이용해서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이제 보완책을 마련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정부는 경제안보 핵심 품목 후보 100여 개에 대한 1차 선정안 작업을 시작으로 최근 6차 선정안까지 마쳤다. 핵심 품목은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산업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있거나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품목이다. 부족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점검이었고 사태가 파악되자 행동은 바로 이루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박 4일간 호주 국빈 방문을 통해 자원 외교에 집중했다. 호주에게 한국은 세 번째로 큰 광물 수출 시장이며 한국은 호주로부터 전체 광물 수입의 절반 가까이를 공급받습니다. 니켈, 리튬, 히토류 등 핵심 광물을 안정적이고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다. 호주는 세계 6번째로 넓은 영토만큼 풍부한 자원을 가진 나라로 니켈과 리튬, 코발트는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매장량을 자랑하고 망간과 히토류 보유량도 높다. 그래서 중국 원자재 의존도를 낮춰줄 최적의 국가로 꼽히고 있는 것이다. 이곳은 한국희소금속산업기술센터. 80여 가지 시험 장비를 통해 희소금속의 부품 서재화를 연구하고 매년 6천여 건의 장비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은 바로 재활용 기술이다. 이것은 폐 하드디스크에서 회수된 히토류 자석. 일정 기간이 지나 효율이 떨어진 연구 자석은 폐기되지만 그 안에 남아있는 히토류는 충분히 재활용할 수 있다. 그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다량으로 쓰이지 않아가지고 예전에는 재활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기차용 그 모터에 히토류 자석이 들어가는데 히토류 자석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자석 성분의 30% 정도가 히토류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히토류를 이렇게 재활용하는 게 경제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습식 공정이 아닌 좀 더 친환경에 가까운 건식 공정을 이용을 해서 이제 지금 히토류 재활용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식 히토류 추출 공정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산이나 용매를 사용하는 공정과 달리 폐 자석으로부터 히토류를 선택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금속 화합물을 혼합한 후 고온으로 화학 반응을 유도해서 최종적으로 히토류 화합물의 형태로 회수가 가능한 공정이다. 회수된 히토류 화합물은 전해 공정을 거쳐서 히토류 금속 자석에 활용되는 히토류 합금으로 제조할 수 있다. 자원을 재활용하는 리사이클링 기법은 히토류가 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국산 히토류와 히토류 자석을 만들어냈고 이는 희소금속 자원 확보 문제 해결에 숨통을 트이게 해줬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에서 나오는 국산 소재를 가지고 경쟁력을 잃지 않고 산업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첨단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좌우해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희소금속. 하지만 요즘은 희소금속이란 말이 무색할 만큼 우리 산업 곳곳에서 흔히 쓰이고 있다. 그만큼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다. 게다가 최첨단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과 여러 전자기기들이 들어간 컴퓨터 등의 교체 주기가 짧아지며 희소금속이 포함된 전자 폐기물의 양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빠르게 증가하는 전기차 배터리에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이 포함되어 있고 소비되는 전기차 배터리 양이 많아지는 만큼 희소금속이 포함된 폐배터리 양도 늘어났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폐배터리는 2021년 440개, 2025년 8,300여 개, 2029년 7만 9천여 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리사이클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높아진 중국 원자재 수입 의존도는 K배터리 산업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중국 원자재 수입 부담을 덜어내고 폐배터리에서 자원을 얻어낼 수 있는 리사이클링 방법을 찾기 위해 방문한 곳은 군산. 폐배터리를 환경 친화적으로 처리하고 새 생명의 원료로 만들어내는 곳이다.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사용한 리튬 이온 전지가 주요 재활용 대상이다. 폐배터리에서 양극재와 음극재를 물리적으로 분리한 후에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폐배터리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이 회사는 국내뿐 아니라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 헝가리 등 해외 각국에 거점 공장을 만들어 폐배터리를 회수해 원료를 조달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국내로 들여와 공장에서 원소재를 추출해 국내 배터리 재료 업체에 공급하는 것이다. 초기에는 그 전자제품이나 전자제품을 만들 때 나온 스크랩으로부터 기금속을 해소를 하는 회사로 출발을 해서 2008년부터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해서 니켈 코발트 관련 재련 기술을 확보하여 리튬이온 배터리를 리사이클링하여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을 추출해내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폐배터리가 입고되면 크게 전처리와 후처리 공정으로 작업을 한다. 그리고 화재 등 여러 위험 요소 방지를 위해 방전을 하고 해체 작업에 들어간다. 그 다음 파분쇄 과정을 거치고 열처리 과정을 지나면 마지막에 검은 분말이 나오는데 이걸 블랙 파우더라고 부른다. 전처리를 통해 나온 블랙 파우더를 습식 재련하는 과정이 후처리 과정이다. 여기서는 블랙 파우더를 물과 황산에 녹여 용매 추출 공법을 사용해서 리튬, 코발트, 니켈, 망간 등의 재료를 하나씩 추출해낸다. 이렇게 추출된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들이 양극재 소재 업체에 공급되는 것이다. 폐배터리에서 회수되는 코발트와 니켈 기준 회수율은 96%, 리튬은 82% 회수가 가능하다. 성용차 기준으로 400kg, 500kg짜리 나가는 배터리 하나에 코발트, 니켈, 망간이 아마 한 50kg 정도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리튬이 한 5, 6kg 들어있는데 그걸 탄산 리튬으로 쓰이니까 리튬은 이제 리튬 메탈보다 탄산 리튬으로 쓰이니까 탄산 리튬을 한 30kg 정도 들어있다고. 이거를 저희가 이제 95, 6% 정도 다 해소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아지면 배터리는 다 자원화 시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기차의 생산과 수요는 매년 늘어나고 있고 전기차의 핵심인 전기차 배터리 시장 규모도 자연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이 커지자 원자재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021년 7월 말 기준으로 리튬 가격은 2021년 1월 대비 91.4%나 상승했고 코발트는 같은 기간 63.1%, 구리 및 알루미늄도 25에서 30% 넘게 상승했다. 희소 금속 가격 상승은 배터리 업체는 물론 자동차 제조사에도 부담이 되고 이는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커져가는 시장, 부족한 자원, 중국에 의존하는 수입 구조, 그리고 끝없이 치솟는 원자재 값은 자원 수입국인 우리나라를 사면초가로 만들고 있다. 하지만 리사이클링 기술력은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고 미래 산업을 대비할 수 있는 여러 대안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전기차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은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환경부는 2019년 말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폐배터리를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던 의무를 폐지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폐배터리의 민간 매각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기차 보급 초기와 달리 폐배터리 활용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관련 시장을 열어준 것이다. 특히 2012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급속도로 발전돼 왔고 전기차 배터리 수명이 일반적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 유지되는 걸 감안하면 올해를 기점으로 폐배터리가 전 세계적으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또한 전기차 폐배터리에는 어느 정도 에너지가 남아 있어서 ESS나 전기차 충전소에서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재사용된 폐배터리가 재활용품으로 대거 시장에 나오면 국내 기술력으로 다시 희소 금속을 회수해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기존 제품에서 재활용해서 쓰는 리사이클링 방식, 즉 순환 경제 비중을 늘려야 할 시점이다. 2010년대에 들어서 중국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풍부한 자원을 가진 국가와 자원 외교를 통해 자원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중국의 한 국영 기업은 페루 정부로부터 30년간 구리, 납, 은 등 각종 광물 자원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사들였다. 매장된 광물은 약 20억 톤에 달한다. 전쟁과 같은 세계 각국의 자원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희소 금속을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은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봤다. 국내 유일의 지질자원 관련 정부 출연 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찾았다. 이곳에선 다양한 광물 자원의 탐사부터 소재, 부품이 만들어지기까지 전 과정을 관장하는 곳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리튬 및 희소 금속이 매장돼 있는지 발굴하는 조사가 한창이다. 제일 좋은 거는 자국 내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국내에 희소금속 중에 하나인 리튬하고 바나듐을 찾는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리튬 강물을 찾는 기술을 만들어낸다면 그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비슷한 유형의 그런 광상이라 그러는데 그런 데에서도 똑같이 이제 리튬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술이 있어서 찾아서 이제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만들어진 기술을 통해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도 이제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반 기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중국의 리튬 매장량 규모는 전 세계 총량의 6% 수준으로 세계 4위 정도이다. 칠레와 호주에 비해 매장량이 현저히 적은 것이다. 그렇다면 세계 시장에서 중국의 리튬 자원 영향력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그런 생산되는 양, 가지고 있는 양이 적더라도 일단은 광산에 투자하는 데도 되게 많을 뿐더러 그리고 중간에 이제 그런 프로세싱하는 플랜트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중국에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중국을 거쳐와야 된다라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죠. 이게 솔직히는 굉장히 큰 리스크죠. 지질자원연구원에선 중국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K 원자재 확보를 위해 대한민국 곳곳에 매장된 광물을 찾는 중이다. 광물 탐사를 위해선 각종 첨단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데 특히 드론 탐사의 경우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자력계, 중력계, 그리고 레이더 장비를 이용해 조사를 하는데 마치 엑스레이 촬영으로 사람의 몸속을 들여다보듯 땅속 광채를 찾아내는 작업을 연구 중이다. 헬기를 이용해 갖고 헬기와 드론을 이용해 갖고 거기에 이제 자력 탐사라는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땅 속에 무거운 게 어디에 묻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중력 탐사라는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땅 위에서 흙을 채취해 가지고 거기에 리튬이라든지 다른 것들의 농도가 얼만큼 되는지 이런 거 지구화학이라고 그래요. 지구화학 탐사라는 것들도 하고 이런 데이터들을 지금 다 축적하고 있는 과정이고 저희가 생각하면은 한 2, 3년 있으면은 전체적인 거기에 리튬이 개발 가능한 양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만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진 앞바다에 리튬이 매장돼 있다는 가능성이 예전부터 제기됐었고 현재 울진 일대에 탐사가 진행 중이다. 이것은 울진 일대의 중력 탐사를 실시해서 지하 심부의 저고밀도 이상대 분포를 파악하여
이를 3차원 공간상에 표시한 영상이다. 연구진이 직접 수집한 지질 탐사 및 광채 탐사 정보들은 3차원 공간으로 구현할 수 있는데 바로 디지털 트윈 광산이다. 가상의 공간에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해 실제와 같은 지질 구조를 만들고 시추 시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함으로써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광산 탐사 및 설계 과정에서 디지털 트윈 기술의 접목은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감하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거 구리 찾는 기술로 다 하면 되지 않냐? 다 다르거든요. 지금 리튬 탐사 기술 저희가 또 이제 바나듐도 지금 막 찾고 있는데 이런 것들 얘기한다면은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저희가 제일 잘하는 팀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AI 기술로 탐사 기술의 정확도를 높여 현재 국내에 어떤 희소 금속이 얼마나 매장돼 있는지 지속적으로 탐사 중이다. 이는 땅 위가 아닌 땅 속의 지도를 만드는 일과 비슷하다. 이런 도전은 점차 자원을 무기화하는 총성 없는 전쟁에서 살아남느냐 마느냐의 기로에서는 중요한 변곡점이기도 하다. 지금 요소수 문제도 있었고 그 전에 저희가 히토리 문제도 있었고 또 얼마 전에 일본에 의한 소부장 문제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제 국가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세계관이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행동이라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시대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특히 지금 말씀드린 이런 희소금속 같은 경우에는 자원 자체가 무기가 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경제적 측면에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이제 안보적 측면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원이 무기가 되는 세상, 그리고 그걸 직접 경험한 요소수 대란. 작은 요소 하나가 국내 산업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연관 산업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 비싼 수업료를 내고 깨달았다. 정부와 기업은 차이나 원자재 리스크와 자원을 무기화하여 위협하는 여러 요인들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중국발 요소수 대란이 불러온 나비 효과는 이제 자원을 둘러싼 소리 없는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4차 산업의 핵심 원천인 몇몇 광물 자원과 희소 금속에 대한 의존도가 앞으로 어떤 태풍을 몰고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원자재 수입망의 다각화, 그리고 연구를 통한 자원기술 확보 등 여러 준비만이 자원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야 할 때이다. 여러분들 곁에 있는 모든 물건에는 귀한 원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껴 쓰시고 오래 쓰시고 다 쓰셨으면 리사이클링을 해주세요. 어떤 특정 국가에 의존을 하지 않는 하나의 독립운동입니다. 해외 에너지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우리나라에겐 자원 독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다. 철저한 대비와 연구만이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가 자원 식민지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